62세의 하시모토 유미는 25년간 보험 손해사 정사로 일하며 단 한 가지만 믿었습니다. 사람은 숫자로 증명되어야 한다고요. 그런 그녀에게 10년 전 딸이 한국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그녀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한국은 불안정한 나라, 남성 중심 사회, 딸이 고생할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유미는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합니다. 딸이 정말 잘 사는지, 한국이 정말 그런 나라인지. 친구와 함께 비밀스럽게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녀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0분 만에 끝난 입국 심사, 스마트홈으로 가득한 딸의 집, 6,000원에 끝난 병원비. 그녀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죠. 일본에서 어머니가 쓰러지자 한국 사돈이 함께 니가타로 날아갔습니다. 환자는 간병보다 마음이 먼저거든요. 간호사 출신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앞에서 유미의 25년 신념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로 세상을 재던 일본 여인이 마음으로 미래를 그리는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녀가 직접 제안한 한일 교류 마을, 하나 빌리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편견의 벽을 넘어 가족이 된 두 나라 사람들. 이제 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한국을 오해하고 계신다면 직접 모시고 와서 보여드리시겠어요? 직접 보여드린다에 공감하신다면 한국 최고 말로 설득한다가 더 낫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1등 댓글로 꼭 달아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하시모토 유미입니다. 올해 62이죠. 니가타의 작은 마을에서 25년간 보험 손해사 정사로 일했습니다. 제 일은 간단했어요. 사람들의 클레임을 심사하고 숫자로 증명되지 않으면 거절하는 거였죠. 감정, 그건 업무에 끼어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년 전 제 딸 라오가 한국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경고했죠. 한국은 불안정한 나라라고, 남성 중심 사회라고, 딸아이가 고생할 거라고요. 하지만 라오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오후 친구 미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호는 전직 항공사 고객 경험 매니저였죠. 세계 곳곳을 다녔지만 편견만큼은 저보다 강한 사람이었어요. 유미, 우리 직접 가보자. 라오가 정말 잘 사는지 확인해야지. 미호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확인이 필요했어요. 딸에게는 비밀로 하고 우리 둘만 서울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오후 2시였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서 저는 긴장했어요. 줄이 길 거라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자동 출입국 게이트가 눈에 들어왔죠. 여권을 대니 기계가 제 얼굴을 스캔했습니다. 3초 만에 통과였어요. 빠르네. 미호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짐 찾는 곳도 마찬가지였어요. 수화물 추적 앱으로 제 가방 위치가 실시간으로 보였죠. 도착부터 나가기까지 딱 10분. 일본보다 빠르다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딸 라오였어요. 깜짝 방문이라 연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아이가 서 있었죠. 옆엔 전기 SUV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호 아줌마 왜 연락도 안 하셨어요? 라오의 목소리엔 당황함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훑어봤어요. 깔끔한 디자인, 조용한 엔진음, 국산차였죠. 이게 한국 차야? 제 물음에 라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다들 이런 거 타요. 차에 오르자 시트가 자동으로 조절됐습니다. 온도, 각도, 심지어 마사지 기능까지. 미호가 제 팔을 툭 쳤어요. 유미, 이거 일본 차보다 좋은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죠. 공항에서부터 이미 예상이 빗나가기 시작했으니까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건물들, 정돈된 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제 머릿속에선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닌데. 불씨는 여전했지만 처음으로 호기심이라는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차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30층은 좋게 넘어 보이는 높이였죠. 일본에선 지진 때문에 이런 높이의 아파트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이게 평범한 풍경이더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나오가 손바닥을 갖다 댔어요. 문이 열리더니 안에서 은은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지문 인식이에요. 열쇠 없이도 돼요. 나오의 설명에 미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상쾌했어요. 공기청정기가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거실에 들어서니 사위 한서준이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일본에선 남자가 요리하는 모습이 흔하지 않죠. 특히 손님 오는 날엔 더더욱요. 어머님 오셨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서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벽면에 태블릿 하나가 집 전체를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온도, 조명, 커튼, 심지어 욕실 난방까지. 미호가 제 옆에서 속삭였죠. 이거 완전 미래 집이잖아. 그때 안쪽 방에서 딸 라오가 노트북을 들고 나왔습니다. 화상회의 중이었어요. 영어로 누군가와 통화하면서도 동시에 손녀 하나에게 간식을 건네주더군요.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하는 모습, 일본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할머니, 손녀 하나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9살 아이는 일본어로 먼저 인사했다가 이내 한국어로 바꿨어요. 두 언어를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에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질투였을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식탁 위엔 된장찌개와 일본식 미소된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김치와 우메보시도 함께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장모님 오신다고 준비했어요. 입맛에 맞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술 떠먹었죠. 맛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좋았어요. 미호가 제 표정을 보고 픽 웃었죠. 유미, 인정해. 맛있잖아. 식사 중에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일본에서 보험 손해사정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응, 25년 했지. 저도 의료 데이터 관련 일을 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쪽이에요. 서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로 사람을 지키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의료 기록이 전국 병원에서 공유되고 응급 상황엔 구급차가 실시간으로 병원 침상 현황을 봤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평생 다뤄온 게 의료 클레임이었거든요. 일본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지만 실패했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요. 그게 정말 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희 스타트업도 그 네트워크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미호와 저는 게스트룸에 누워 있었습니다. 미호가 말했죠. 유미, 이 집 일본보다 더 일본스럽지 않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어요. 겉만 그럴듯하게 꾸민 건 아닐까 의심했는데 이건 삶 자체가 달랐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죠.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손녀 하나가 배를 움켜쥐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배 아파요. 아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일본이었다면 동네 병원 예약부터 해야 하는데 여기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사위 서준이 침착하게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걱정 마세요. 바로 예약할게요. 서준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앱 하나를 열더니 근처 소아과를 검색했어요. 실시간으로 대기 환자 수가 보이더군요. 3분 만에 예약이 완료됐습니다. 15분 후에 진료 가능하대요. 뭐? 15분? 저는 되물었습니다. 일본에선 당일 예약도 어려운데 15분이라니. 미호도 놀란 표정이었죠. 우리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은 아파트 단지에서 도보 5분 거리였습니다. 깔끔한 건물, 밝은 대기실. 접수대에서 나오가 보험증을 내밀었어요. 직원이 카드를 스캔하더니 바로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대기 시간 거의 없었어요.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의사가 웃으며 맞았죠. 어디가 아프니? 의사는 하나에게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이패드를 꺼내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복통의 원인, 검사 방법, 예상 처방까지 모든 게 그림과 함께 표시됐습니다. 급성 장염 초기 증상이에요. 약 처방하고 이틀 정도 지켜보면 괜찮을 거예요.
검사는 5분, 진료는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의사가 태블릿을 몇 번 터치하더니 말했죠. 처방전 약국으로 전송했어요. 1층 약국 가시면 돼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종이 처방전도 없이 약국에 내려가니 이미 약이 준비돼 있었어요. 약사가 복용법을 설명하고 약봉투를 건넸습니다. 카드 결제하시겠어요? 얼마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본에선 소아과 진료에 최소 5,000엔은 나오거든요. 약값까지 합치면 10,000엔은 훌쩍 넘죠. 진료비 3,000원, 약값 3,000원, 총 6,000원입니다. 6,000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나로 6,000원이면 일본 돈으로 600엔 정도예요. 점심 한 끼 값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미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유미, 이거 맞아? 진짜 6,000원이야? 저는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명세서를 자세히 봤어요. 진료비, 검사비, 약값 모두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험 적용 후 본인 부담금이 이 정도라니 25년간 클레임을 다뤄온 제가 봐도 믿기지 않는 금액이었어요.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차원이 아니었어요. 문화 자체가 달랐죠. 일본에선 의료비 때문에 병원 가길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여기선 그런 걱정 자체가 없는 거예요. 출구 쪽에서 간호사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증상 안 나아지면 내일 다시 오세요. 재진은 무료예요. 무료, 재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이틀 안에 같은 증상으로 오시면 추가 비용 없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25년간 저는 뭘 한 걸까요? 의료 클레임을 심사하며 사람들의 고통을 숫자로만 봤습니다. 거절할 이유를 찾았죠. 하지만 여기선 치료가 먼저였어요. 돈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하나가 제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 아파요.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죠. 이 나라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의심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혼란이 시작됐어요. 제가 믿어왔던 기준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오후 나오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미호 아줌마 서울 구경하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미호도 찬성했죠. 우리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역 안으로 들어서자 또 놀랐어요.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개찰구를 지나는데 화면에 잔액이 표시되더군요. 환승 안내, 도착 시간, 심지어 혼잡도까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이었어요. 일본도 이 정도는 아닌데 미호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동감이었죠. 도쿄 지하철도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직관적이진 않았거든요. 첫 번째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습니다. 고궁 앞에 서니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오래된 건축물이지만 관리가 철저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죠. 일본 기모노 체험과 비슷했지만 분위기는 달랐어요.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웠습니다. 어머니, 저기 북촌 가볼까요? 나오의 안내로 북촌 한옥마을에 갔습니다. 좁은 골목길, 전통 가옥들. 그런데 그 안에 카페와 갤러리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어요. 옛 것과 새 것의 조화. 일본 교토가 전통을 박제화했다면 여기는 살아 숨쉬게 했습니다. 점심은 청계천 근처에서 먹었습니다. 식당을 나와 청계천을 걸었어요. 복원된 하천이라고 들었습니다. 도심 한복대기에 이런 공간이 있다니. 물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죠. 여기 원래 고가도로였대요. 나오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물을 내려다봤어요.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하천을 되살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본 같았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안전 문제, 예산 문제로 수십 년 논의만 했겠죠. 다음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였습니다. DDP라고 부르더군요. 건물 자체가 예술 작품 같았어요. 곡선으로 이루어진 외관, 넓은 광장. 미호가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유미, 이거 정말 서울이 맞아? 미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제가 알던 한국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저녁 무렵 강남역에 내렸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어요.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길을 알고 있는 것처럼 움직였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들이 먼저 멈췄어요. 여기 보행자 우선이에요. 나오가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렇긴 하지만
여기는 더 자연스러웠어요. 강제가 아닌 습관처럼 보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지하철로 돌아오는 길,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날씨 앱을 열었더니 알림이 떴어요. 오늘의 미세먼지 23 청정. 미호가 제 화면을 보고 웃었습니다. 도쿄보다 깨끗하네. 이거 반칙이지.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웃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 종일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경복궁의 전통, 북촌의 조화, 청계천의 생명력, DDP의 미래, 강남의 질서, 모두 달랐지만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서준이 물었어요. 어떠셨어요, 장모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도시가 숨 쉬는 느낌이야. 네. 일본은 멈춰 있고 여긴 흐르고 있어.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입이 먼저 움직인 거예요. 서준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렇게 느껴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안한 나라라고 했는데 이게 불안한 건가?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도시는 살아있었고 그 생명력이 제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니가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이었어요. 언니,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뇌졸중이라고 했어요. 응급실로 이송됐고 지금은 안정됐지만 간병이 필요한 상태라고 했죠. 저는 즉시 귀국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같이 갈게요. 나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나도 있고 나오는 일도 있었으니까요. 짐을 싸는데 거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준의 어머니 박지영 씨였어요. 사모님,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지영 씨는 58세, 평생 간호사로 일하신 분이었죠. 처음 뵀을 때부터 따뜻한 분이라고 느꼈지만 이건 예상 밖이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환자는 간병보다 마음이 먼저거든요. 혼자 가시면 힘드실 거예요. 지영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아니, 솔직히 혼자 가기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함께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지영 씨가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뇌졸중 환자 케어 방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이런 환자분들 많이 봤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평생 혼자 해결하며 살아온 제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니가타 공항에 도착해 병원으로 직행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실에 누워 계셨어요. 한쪽 팔이 마비된 상태였죠. 제 얼굴을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유미야,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지영 씨가 옆에서 조용히 어머니를 살폈습니다. 맥박을 재고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침대 각도를 조절했죠. 간호사 출신답게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병원 측에서 간병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쓰려면 하루 15만 엔, 한 달이면 450만 엔이 넘는다고 했어요. 일본의 고령화 간병 시스템은 비쌌고 질도 들쭉날쭉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영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가족이잖아요. 지영 씨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족? 우리는 그냥 사돈 관계일 뿐인데. 하지만 지영 씨는 진심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지영 씨는 어머니를 직접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죽을 끓여왔고 어머니의 팔을 주물러 줬어요. 마비된 부위가 굳지 않도록 재활 동작도 가르쳐줬죠. 어머님,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지영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어하시면 함께 호흡을 맞춰줬어요. 손의 온도가 느껴졌습니다. 기계적인 간병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돌보는 거였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졌어요. 표정에 생기가 돌았고 마비된 손가락이 약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놀랐죠. 회복이 빠르시네요. 간병을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저는 병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니가타의 겨울은 춥고 어두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따뜻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요양보호사들은 매뉴얼대로 움직였어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동작. 하지만 지영 씨는 달랐습니다. 마음이 먼저였죠.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미야, 저분 덕분이야. 네. 마음이 따뜻해서 피가 도는 것 같아. 어머니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평생 숫자로 사람을 판단했던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보험 클레임을 심사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외면했을까요? 그날 밤 지영 씨와 저는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모님, 간호는 기술보다 손의 온도예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이, 온도? 네. 따뜻한 손으로 만지면 환자가 느껴요. 살고 싶다는 의지가 생기죠. 지영 씨의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25년간 쌓아온 벽이었어요. 감정보다 이성, 마음보다 제도를 믿었던 신념들. 그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신 지 이틀 후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나오가 마중 나왔어요. 아이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괜찮으시대요? 응, 많이 좋아지셨어. 저는 짐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옆에서 지영 씨가 웃으며 말했죠. 사모님이 잘 버티셨어요.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준, 미호, 그리고 서준의 아버지 한명수 씨까지. 노트북 하나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화면엔 니가타 병실의 어머니가 보였어요. 온라인 상견례 준비했어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화면 속 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계셨죠. 회복이 빠르셨는지 표정이 밝았습니다. 유미야, 그쪽 가족분들께 인사드려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들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명수 씨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쾌차하셔서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며느리분이 잘 돌봐주셨어요. 어머니와 명수 씨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본어와 한국어가 섞였지만 나오가 중간중간 통역했죠. 분위기가 따뜻했어요. 국경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제안이 하나 있는데요. 뭔데? 한일 가족 커뮤니티를 만들면 어떨까 해요. 서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양국 가족들이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문화를 나누고 서로 돕는 모임이었어요. 온라인 플랫폼도 만들고 오프라인 모임도 분기별로 갖자는 거였죠. 이미 다문화 가족 커뮤니티는 많아요. 하지만 한일 가족만의 특화된 모임은 없거든요. 나오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생각보다 구체적이었습니다. 의료 정보 공유, 언어 교환, 육아 상담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될 내용들이었죠. 좋은 생각이네요. 지영 씨가 먼저 찬성했습니다. 명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호가 제 팔을 툭 쳤습니다. 유미, 너도 찬성이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찬성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뭔가 걸렸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게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였으니까요. 저도 찬성합니다.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어요. 화면 속 어머니가 박수를 치셨습니다. 잘 생각했어, 유미야. 그날 저녁 식탁에 또 한 번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서준이 케이크를 들고 나타난 거예요. 장모님, 저희 결혼 10주년이에요. 나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서준이 무릎을 꿇고 반지 상자를 꺼냈어요. 10년 전엔 제대로 못해줬죠. 이제라도 다시 하고 싶어요. 케이크 위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하나가 옆에서 박수를 쳤고 지영 씨와 명수 씨도 웃고 계셨어요. 미호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유미, 이런 남편 흔하지 않아. 저도 알았습니다. 서준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었어요. 딸을 존중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장모인 저까지 배려하는 사람. 10년 전 제가 반대했던 게 부끄러워졌습니다. 촛불을 끄고 나오가 발표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하나 더 있어요. 뭔데? 둘째 가졌어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환호성이 터졌죠. 지영 씨가 나오를 끌어안았고 명수 씨가 서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동시에 후회의 눈물이기도 했죠. 왜 진작 인정하지 못했을까? 왜 숫자와 제도만 믿었을까? 딸의 행복은 눈앞에 있었는데
저는 편견이라는 벽 뒤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오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았어요. 미안해, 나오야. 네, 10년 전에. 반대해서 미안해. 나오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그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택한 삶을 증명하려 얼마나 애썼을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미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미호가 먼저 말했어요. 유미, 이젠 인정해. 한국은 우리 가족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더 따뜻하고 더 역동적이고 더 사람 중심적인 곳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곳은 제 가족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미호야. 응? 우리도 이곳에 작은 집을 지을까?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미호의 눈이 커졌어요. 진심이야? 응. 한국에 살고 싶어. 그 순간 마음의 국경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준과 명수 씨를 마주 앉았습니다. 어젯밤 한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구체적인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서준이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죠. 밤새 구상한 내용이었어요. 한일 교류 마을을 만들면 어떨까요? 교류 마을이요? 네. 서울 근교에 두 나라 문화가 공존하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예요. 제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한옥과 일본식 정원이 어우러진 공간, 공유 부엌에서 양국 음식을 함께 만들고 문화교실에서 언어와 전통을 배우는 곳, 거기에 서준의 전문 분야인 디지털 헬스케어 시설까지 더하면 완벽할 거라고 했죠. 명수 씨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흥미롭네요. 요즘 지자체에서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럼 가능한 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스마트시티 개념과 결합하면 더 좋겠어요. 서준이 태블릿을 꺼내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중앙광장, 공유공간, 의료시설 배치도 순식간에 구체화됐어요. 미호가 옆에서 감탄했습니다. 유미, 내가 이런 생각을 다 했어. 저도 놀랐습니다. 평생 클레이만 심사하던 제가 이런 계획을 세우다니. 하지만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경기도의 한 지자체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젊은 공무원이었는데 눈빛이 열정적이었어요. 좋은 제안입니다. 다문화 정책과도 맞아떨어지고 스마트시티 시범 사업으로도 적합해요. 정말요? 나오가 되물었습니다.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최근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도 있고 민간 교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예산 규모, 부지 선정, 협력 업체까지 모든 게 현실화되고 있었어요. 명수 씨가 기술 자문을 맡았고 서준의 스타트업이 헬스케어 시스템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시공식 날이 왔습니다. 파주의 한적한 땅에 말뚝이 박혔어요. 작은 행사였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지자체장이 삽을 뜨고 저도 옆에서 함께했죠. 하시모토 유미 씨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주거 단지가 아닙니다. 지자체장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가 만나고 세대가 소통하며 기술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흙을 바라봤어요. 이 땅 위에 무언가가 자라날 겁니다. 벽이 아닌 다리가, 편견이 아닌 이해가. 미호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유미, 내가 변했어. 나도 알아. 좋은 쪽으로. 저는 웃었습니다. 맞았어요. 저는 변했습니다. 25년간 숫자로 사람을 판단하던 사람이 이제 사람의 마음으로 미래를 그리고 있었으니까요. 시공식이 끝나고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서준이 설계도를 펼쳤어요. 장모님, 여기 중앙 건물에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요. 무슨 이름? 하나센터. 손녀 이름처럼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나가 되다. 둘이 하나로. 완벽한 이름이었어요. 좋아. 그렇게 하자. 그날 저녁 영상통화로 니가타의 어머니와 연결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계속 좋아지고 계셨어요. 재활치료도 잘 받고 계셨죠. 어머니, 제가 한국에 집을 짓기로 했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유미야, 넌 평생 숫자만 봤지. 이제 사람을 보는 거야. 어머니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맞았어요. 저는 이제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마을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하나 빌리지. 손녀의 이름처럼 하나가 되는 곳.
양국의 가족들이 함께 사는 곳, 기술과 마음이 공존하는 곳, 기초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한옥 스타일의 커뮤니티 센터, 일본식 정원, 공유 키친, 디지털 헬스케어 존, 하나하나 형태를 갖춰갔어요. 저는 공사 현장을 자주 찾았습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그곳에서 미래가 보였거든요. 벽이 사라지고 손이 맞잡히고 마음이 통하는 곳. 어느 날 현장에서 서준이 물었습니다. 장모님, 이 일 시작하면서 뭐가 제일 달라졌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보험은 위험을 대비하는 제도지. 하지만 한국은 사람의 마음으로 미래를 대비하더라. 서준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장모님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어요. 제도가 아닌 마음, 숫자가 아닌 사람. 그게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공사장 저 멀리 하나 빌리지라는 간판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하나 빌리지의 첫 건물이 완공됐어요. 그리고 마침 손녀 하나의 10번째 생일이 다가왔죠. 서준이 제안했습니다. 하나 생일 겸 마을 오픈 행사를 함께하면 어떨까요? 저는 흔쾌히 찬성했습니다. 시작과 축하가 함께하는 날. 완벽했어요. 행사 당일 하나 빌리지 중앙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가족들, 일본에서 온 지인들, 지자체 관계자들까지 100여 명이 넘었어요. 광장 한쪽엔 한복 체험 부스가, 다른 쪽엔 다도 체험 공간이 마련됐죠. 하나가 한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분홍색 저고리에 노란 치마, 머리엔 댕기를 달았어요. 일본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예쁘다. 미호의 딸 미우도 도쿄에서 왔습니다. 32살 디자이너인 미우는 마을을 둘러보며 계속 사진을 찍었어요. 아줌마,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저도 여기 살고 싶어요. 미우의 말에 미호가 웃었습니다. 그래, 내 방도 하나 만들어줄게. 오픈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지자체장이 테이프를 끊고 우리 가족이 함께 건물로 들어갔어요. 로비엔 대형 스크린이 있었고 니가타의 어머니가 화면에 나타나셨습니다. 유미야, 축하한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활이 거의 끝나서 이제 혼자 걸으실 수 있게 됐다고 하셨어요. 다음 달엔 한국에 오신다고도 했죠. 어머니, 여기 어머니 방도 준비했어요. 제 말에 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화면 너머였지만 마음이 전해졌어요. 하나의 생일 파티가 이어졌습니다. 케이크는 양국 스타일을 합쳤어요. 한국식 떡 케이크 위에 일본식 화과자가 올려져 있었죠. 촛불을 끄고 하나가 소원을 빌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한국에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얼마나 받아줬는지. 처음엔 낯선 할머니였을 텐데 이제는 가족이 됐죠. 그 다음은 돌잡이 재현 이벤트였습니다. 10살이지만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였어요. 상 위에 연필, 돈, 실, 마이크, 청진기가 놓였습니다. 하나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하나의 손이 움직였죠. 먼저 연필을 잡고 그 다음 책을 집었습니다. 학문의 상징, 교류와 배움. 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준이 하나를 안아 올렸어요. 지영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모님, 저 아이가 두 나라를 이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는 경계가 아닌 달이었어요. 과거가 아닌 미래였죠. 오후엔 문화교류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 전통 춤과 일본 민요가 번갈아 공연됐어요. 어느 것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섞였죠. 저는 광장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음식을 나누는 모습. 이게 제가 꿈꾸던 풍경이었어요. 미호가 옆에 앉았습니다. 유미, 기분이 어때? 글쎄, 뭐라 표현해야 할지.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오해했어. 이 나라는 돈보다 따뜻한 방식으로 사람을 지켜왔더라. 미호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도 배웠지. 기술이 아니라 사랑을. 맞았어요. 우리가 배운 건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의료 기술도 디지털 인프라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 가족을 지키는 방식, 공동체를 만드는 따뜻함.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광장에 조명이 켜졌어요. 한옥 스타일의 가로등이 은은하게 빛났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나오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제 딸의 생일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나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 저는 많은 반대를 받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오늘 제 어머니가 직접 이 마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갔죠. 딸을 꼭 안았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가족들만 남았어요. 우리는 커뮤니티 센터 옥상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죠. 하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행복해요? 응, 아주 많이.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62년을 살며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완전한 행복, 완전한 평화. 서준이 샴페인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잔을 들었죠. 하나 빌리지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날들을 위해.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니가타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 국경 없는 하늘 아래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62세 유미 씨의 여정 어떠셨나요? 숫자로 세상을 재던 분이 마음으로 미래를 그리게 되기까지.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화해가 아니라 편견을 넘어 진실을 발견하는 용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한국을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이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